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신용까지 막 쓰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 게 기본 원리가 재테크의 관점인 건데 신용까지 쓰면서 주식을 한다? 그 말이 됩니까? 예, 절대로 주식은 네, 어,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 내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현금 비중이란 개념 자체가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이란 게 여러분들 다 뭐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일상생활이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일상생활에는 어떤 것들도 고려하셔야 되냐면 리스크 변수까지 고려하셔야 되겠죠. 내가 뭐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내 일상생활 금액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뭐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뭐 사업하다가 급전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주변 상황이라든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수술을 한다든지 저처럼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아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도. 네, 그런 것까지, 그런 리스크까지 다 고려하신, 네, 비중이 현금 비중인 거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주식에다 투자하게 되면, 네, 그건 거기부터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현금 비중의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고정수익, 월급으로 일상생활이 유지가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비중이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뭐 고정수익이 있다, 내가 월급이 있다, 뭐 이렇게라고 생각한다면 있다고 한다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만약 목돈이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고 계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런 비중과 주식 투자 비중, 현금 비중과 주식 투자 비중을 나눌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월급 생활 해선이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을 수도 있대. 근데 회사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사원도 늘상 뭐 내가 평생 직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생활하다 보면은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현금 비중은 있어야 되겠죠. 일상생활 유지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보면은 일상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가 진짜 너무 다반사예요. 진짜 많으세요. 의외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자산가다. 난 뭐 10억 이상 있다. 난 100억 이상 있다. 이렇게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하루아침에 그 무너지는 거 아시죠? 예, 하루아침에 그 자기 자산 10억, 뭐 50억, 100억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돈이 무조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가 계속 평생 그 돈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예. 그냥 그건 겉모습일 뿐인 거지. 얼마만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뭐 요번에 미래에셋 그 증권에서의 그 어디죠? 홍콩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그때 뭐 투자하신 분들이 뭐 자산가 뭐 10억 투자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한 방에 날려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본인이 당장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이 평생 갈 것 같습니까? 예, 그렇진 않습니다. 뭐 돈이 뭐 내가 뭐 10억 있던 50억 있던 100억 있던 1000억이 있던 간에 그 돈은 어차피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내가 1억이 있던 5천만 원이 있던 얼마가 있던 간에 그 돈을 얼마만큼 내가 잘 관리를 하느냐 잘 활용을 하느냐 그게 능력인 거지. 내가 뭐 당장에 돈이 있다? 그것은 큰 중요한 영역을 합니다. 그건 빚 좋은 개살구? 빚 좋은 개살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고정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고정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네 종목 개수를 네 5개에서 1개로 줄일 필요는 있어요. 앞으로 차차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나중에 종목 개수 줄이는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리 고정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종목 개수는 줄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투자구 운영을 할 때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월마다 목표 현금 비중을 체크하면서 네 월마다 목표 현금 비중을 체크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 나가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가이던스를 얘기한 거고 이런 마인드를 얘기한 거예요. 뭐 너무 그러니까 가이던스 마인드를 얘기한 거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더 들고 가고 싶다. 그런 것도 있잖아. 뭐 들고 가시는 건 뭐 개인 뭐 마음이겠지만 결정이겠지만 나름대로 좀 적절하게 익절하시는 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손절이 아니라 익절의 개념이에요. 그 현금 비중의 관리를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폭락장이 오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후다닥 뭐 손절 때리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건 손절의 개념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익절의 개념으로 통해 가지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에요. 아시죠? 이거 현금 비중이라는 것은 손절의 개념이 아니라 익절의 개념이에요. 익절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익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익절했어. 나 주식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투자할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다급해지게 되면 손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동안 벌었던 돈을 또 까먹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다는 것은 손절의 개념이 아니라 익절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결국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와 현금 비중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아까 제가 이거 좀 지금 녹화를 뜨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8월 달이죠. 여기 주식 투자 비중 되어 있고 여기 50%, 현금 비중은 50%, 8월 달. 그러면 이제 며칠 있으면 9월 달로 가겠죠. 9월 달로 가게 되면 현금 비중은 60%, 주식 투자 비중은 40% 줄여야 되고, 그리고 10월 달로 가게 되면 현금 비중은 70%, 주식 투자는 30%. 11월 달로 가게 되면 현금 비중은 80%, 주식 투자는 20%. 12월 달로 가게 되면 현금 비중은 90%, 주식 투자는 10%. 1월 달로 가게 되면 현금 비중 100%, 주식 투자는 0%. 요거의 가이던스에 가이던스.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요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자금 운영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요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요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수익 주게 되면 수익을 잘 챙기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수익을 잘 챙기는 그럴 타이밍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인 거고. 그렇습니다. 요 정도. 그리고 요새 계속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고 주식 투자 현금 비중 요 정도 얘기드리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이야기 살짝만 더 해드린다면은 요것도 하나 올려드리긴 했는데, 요새 그 증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시 미국의 고금리,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발 앞으로 퍼펙트 스톰의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요새 그 미국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채권 쪽에 투자하신 분들 난리 났죠, 지금. 채권 수익률이 엄청 떨어졌죠.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미국과 중국의 문제만 있습니까? 지금 다 문제 있지. 우리나라는 뭐 너무 심각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고 말도 못하는 상황인 거고.
일본의 지역은행 SBB 사태 재현 우려가 된다. 뭐 우리나라는 이미 뭐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었으니까. 오늘 중국의 LPR 금리 발표, 요게 뭐 0.15% 금리 인하 무게에 실린다.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 방산 관련주 한번 볼 수가 있고. 요새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하락했죠. 3만 달러에서 2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고,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25%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 네, 바클레이즈 미국의 국채 매도세가 끝나지 않았다. 지금 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국채를 계속 매도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 미국의 그 연준의 뭐 매파적인 행보 때문에 올라간다. 그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무슨 매파적인 행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국채 매도세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미국의 지역은행 그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대형은행도 신용등급이 강등될 예정인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가 매도세가 계속 일어난 거죠. 그리고 위워크 이거 공유 오피스죠. 뭐 부동산 쪽 엄청나게 문제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40대 1 주식 병합 단행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요거 액면 병합이라고 하죠. 지금 위워크라는 그 종목이 공유 오피스 부동산 쪽 하는 업체인데 거기가 지금 상패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패 위기에 몰려 있어가지고 상패에서 좀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기죠. 지금 이렇게 폭락했죠. 상패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제 1달러 이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 니콜라하고 비슷한 현상이긴 한데 1달러 이하로 계속 지속되게 되면 상패가 되기 때문에 이제 1달러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액면 병합에 의해서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뭐 미국도 부동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중국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부동산 쪽은 다 위험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멀티럴 실적 발표 긍정적 비중 확대 목표가는 175달러 뭐 이런 이야기.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저거 연결된 거죠. 반도체 장비주하고 연결된 부분이라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그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쪽 연결돼 있고 HBM 고대역 메모리 그거 연결돼 있죠. 테마 관점으로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다 AI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인공지능도 어느 산업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쪽으로 연결. 알파벳도 뭐 AI 거대 언어 모델 뭐 제시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또 이제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 연결돼 있고. 테슬라도 뭐 AI,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다 AI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2차전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반도체 장비죠. 미워크는 공유 오피스 부동산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걸 좀 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냐면은 지금 미국 쪽이 좀 다 빠져요. 지수가 주가가 좀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재료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지수가 주가가 다 하락하고 있어.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좀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N자형 파동으로 해서 약간 지지하는 모양새인데 다들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뭐 요번에 그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뭐 UBS에서도 목표 주가를 540달러, 모건 스탠리에서도 목표가를 500달러로 좀 잡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의 그 가격이 현재가가 네 432.99달러죠. 네, 403.99달러. 그리고 500달러까지 간다고 하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요번에 실적 발표가 네 23일 날 발표될 예정이에요. 근데 실적 발표는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실적 발표는 네, 좋게 나올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게 문제냐면 컨센서스 대비.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약간 너무 좋게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다고 하면서 약간 컨센서스를 좀 높여 잡았어요. 그래서 만약 컨센서스 대비 좀 약하게 나온다면 뭐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컨센서스 대비인 거죠. 너무 높게 잡아버리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약간 시장 반응에 대한 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게 지금 올라간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캔들 자체로는 되게 평범한 캔들이고 되게 이상적인 캔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23일이면 얼마 안 남았죠? 뭐 2, 3일 정도 남았지 않았어요? 23일이면 실적 발표가 23일. 그러니까 2, 3일 그러면 앞으로 캔들이 두세 개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세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캔들이 아니잖아, 지금. 그냥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집봉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굳이 뭐 매집봉을 세워놨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집봉을 세우지는 않죠. 예, 이런 식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추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세우지는 않아요. 매집봉을 세우지. 그냥 N자형 파동의 모양새지. 여하튼 간에 뭐 23일 날의 어떤 그 결과를 좀 네, 참고를 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러면은 뭐 아까 저 여기부터 좀 출발했죠. 예, 주식 투자와 현금 비중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그리고 계속 제가 여러분들하고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체크해 왔잖아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체크해 봤는데 미국 경제가 좋지는 않죠. 미국 경제가 좋았으면은 네,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이 강등됐겠습니까? 미국의 은행도 신용등급이 강등됐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그 PMI 지수 있잖아요. 구매자 관리자 지수 있잖아요. 그게 단 한 번도 확장 국면으로 전환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요? 거의 99%의 그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그 PMI 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전환된 적이 없어요. 다 위축이지. 근데 뭘 갖고서 미국 경제가 좋다고 떠들어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미국 경제가 좋았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예? 미국의 고금리, 중국의 침체 우려 이런 얘기, 퍼펙트 스톰 이야기 나왔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은 약간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가장 핵심은 이거겠죠. 근데 너무 두렵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가지시라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지금 글로벌 시장이 좋은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이 좋습니까? 예,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뭐 미국의 경제가 좋아요, 뭐 중국 경제가 나빠요. 이런 수준으로 떠들어댈 그렇게 안이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그런 여유로운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여유를 부리면서 사상적인, 이론적인 그런 행복감을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에, 주시장을 바라볼 그렇게 여유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 안 좋죠. 예.
글로벌 경제가 좋지는 않죠. 그리고 제가 코스닥도 분석해봤지만 코스닥도 지금 과도하게 지금 상승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1.3%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고점이 4.1%였을 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돌파하면서 올라가겠다고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과도하게 뭔가 시장에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엉터리로 좀 지수가 만들어진 모양새가 있죠. 그거에 대한 거품? 그 거품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시장인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해드린 것은 딱 두 가지인 관점이죠. 미래를 준비하자. 그래서 이걸 말씀드려요. 지금은 내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게 핵심인 거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나한테는 위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 안 하시게 되면은 위기가 되는 거죠.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 그래서 네, 수익 잘 챙기시고요. 미래를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준비의 시작이에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히려 남들은 위기가 왔을 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주식시장은 그래요. 금융시장 그래요. 남들이 위기면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거 때문에 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을 미래를 준비하자는 얘기지 두려움을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항상 뭐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다만 미래를 좀 준비하자는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네, 그런 취지를 잘 올바르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요거는 가이드라인이니까 이걸 뭐 꼭 맞춰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꼭 맞춰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가이드니까 마인드에서 백그라운드 마인드 지식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적절하게 투자금과 익절이란 관계를 잘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제가 이것도 올려드리고는 있죠. 테마 관련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 할게요. 또 얘기하면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